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문성환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통증 환자에 있어서 NSAID의 선택, 그리고 선택할 때 위장관, 심혈관, 위험도가 상당히 동반된 환자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급속히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2위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된다 그러고, 2020년 정도 되면은 전 인구의 한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상되듯이 이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 엉덩이, 척추, 그다음에 척추 관련된 뭐 협착증, 골다공증, 또 이와 관련된 골절, 정형외과적으로는 이런 질환들이 아마 급속히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형외과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같이 다 지금 들으시고 계셔서 관절염과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올리고, 나중에는 카디오바스큘라 그리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이 국소적인 어떤 무릎, 손가락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전신 질환입니다. 즉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발가락, 엉덩이 관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면은 타이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새로 바꿔친 타이어는 이렇게 골도 깊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게 한 1년, 2년 타면 이렇게 홈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대 정 30대까지는 아주 연골 질도 좋고 두께도 아주 좋지만, 나에게 이제 60세, 70세가 되면 결국 마모가 돼서 이런 타이어로 변하듯이 관절도 퇴행성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계란 흰자 삶아서 딱 보면은 하얗게 이 윤택이 있듯이 아주 깨끗한 연골이지만, 나이가 이제 50세, 60세 이렇게 진행되면은 결국 관절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 두께도 감소가 되고, 우리 몸은 또 이 어댑테이션, 즉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내려오는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퇴행성 골격, 즉 뼈가 두꺼워집니다. 손마디도 두꺼워지고 무릎마디도 두꺼워지는 이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이 날씬한 X형 무릎, 이 다리가 되지만,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특히 이 내측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 먼저 닳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은 O형 다리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증상은 가만히 쉬면 괜찮지만 이 몸무게가 지나가거나 걸으면, 디디면 결국 무릎 주위에 통증이 오는 게 가장 큰 증상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전부 다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리치료도 많이 하시고 투약, 주사치료 많이 하시지요. 기본적인 첫 번째 치료는 역시 진통소염제입니다. 통증을 조절해 드릴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물리치료가 가능하고, 혹시 물이 차거나 아니면 또 뼈주사라 그러죠. 스테로이드나 이렇게 가끔 주사를 요법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이런 수술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열에 한 두세 명은 수술로 가겠지만, 나머지 이 열에 일곱, 여덟 명은 이런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로 이 좋은 여생을 별일 없이 지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 운동 같은 것을 조절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일을 한다거나 일부러 계단이 많은 곳을 오르내리락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 생활 습관도 고치는 게 좋습니다. 이 평지 내지는 방바닥 온돌 생활보다는 대순대로 침대나 이런 소파 생활을 하면은 무릎 관절염이나 요통이 있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쉽게 자리에 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이런 아쿠아 에어로빅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하면. 왜냐하면은 무릎에 이 작용하는 힘이 이 물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부력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되고 플렉서빌리티도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물리치료, 또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 즉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는 뭐가 있느냐? 지금 원장님들 잘 아시는 겁니다. 진통소염제, 약물치료, 물리,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와 최근에 이 콕스2 인히비터, 즉 그 위장관 장애를 많이 없앤 선택적 진통소염제가 유일하게 세레브렉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로 안 되거나 할 때는 이제 관절 내 혹은 신경 내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증세가 아주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나 마약성 진통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쓰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술을 이제 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약물로 반응을 되게 다 잘 하시지만 문제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 어드버스 이펙트, 즉 부작용입니다. 가장 많은 게 아마 경험하시는 게 이걸 겁니다. 공복에 먹었다거나 특히 GI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진통소염제를 먹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속이 쓰리고 이 이로우전이나 블리딩, 얼서, 퍼포레이션 같은 것도 생기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높은 환자분들은 일반 진통소염제나 특히 콕스2 이니비트를 먹으면은 카디오바스큘라 CVA 리스크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 주사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또 장기적으로 모르고 먹었을 경우는 이런 쿠싱 신드롬, 얼굴이 붓는다거나 털이 난다거나 고혈압이 된다거나 해서 모든 약제들이 그 약제의 고유에 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 이걸 잘 대체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메디케이션 약을 보면은 일단 많이 먹습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든 60대, 70대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때는 아마 밥 먹는 식사량보다 약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혈압, 심장약, 당뇨, 골다공증, 여기다 관절염이 있으면 또 우리 진통제를 할 거고, 요새 뭐 아스트릭스, 아스피린 같은 중풍 예방제, 뭐 혈류 개선제에서 비타민까지 포함해서 약 드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조금 낫지만 60세,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이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환자분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약제가 동반되어 있는지, 위장관 장애는 어떤지 한번 투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하는 게 이 향후 치료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엔세이드가 신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있는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알러직 리액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를 그냥 사서 먹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한테 진료 후에, 이런 병력 조사 후에 이런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약제를 커스텀 메이드하게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약제를 모든 환자가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환자에 맞게 리스크에 따른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임상 결과를 보존시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여생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꼬불꼬불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잘 선택된 약제와 또 의료인의 또 적절한 도움으로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동반자로서 이 관절염을 잘 치료 내지는 정상 보존을 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실패를 한 경우,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초기 경증인 경우에는, 특히 인대나 연골 손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경 시술로 이렇게 이 병적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모든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지거나 더 이상 약물 치료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인공 관절입니다. 주로는 이제 타이타늄 쇠로 된 거죠. 인공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이게 경골, 이거는 페모랄 사이드를 바꿔서 이제 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고, 임상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O형 다리였다 아파서 전혀 바깥 출입도 못하는 분도 이러면 다리를 거의 이 원래대로 이 스트레이트 내지는 X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다 높아진다고 모든 논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도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그 다음 순서로 많이 진행되는 게 인공 엉덩이 관절 치환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그러면 언제 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점은 강조드린 대로 다 있습니다. 삶의 질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통증은 떨어질 거고,
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운동을 잘하고 바깥 출입을 잘하니까 여러 논문에 의하면 사망률도 감소를 한다 돼 있고 이전에 아주 액티브한 그 사회 활동도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점에 반해서 이제 수술에 관련된 것은 역시 위험도가 있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드물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심질환이나 동반질환이 많은 경우에는 급성 사망률도 당연히 있습니다. 비용도 올라갈 수 있고 수술 결과를 주의를 해야 될 게 100명 수술하면 100명이 100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 안 한 사람의 거의 한 80점, 90점 정도 따라가는 거고 또 전체 100명 수술하면 한두 명은 분명히 합병증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술 결과 나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통증과 이제 이점과 위험도를 잘 밸런싱을 해서 꼭 필요하면 수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대 정도 되면은 요통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퇴행성 질환보다는 주로 급성 요추염좌, 즉 근육과 인대 문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위치로 무거운 걸 들다가 결국 뭐 골절이나 디스크 자체는 아니지만 척추 주위 근육의 이제 경련과 통증을 동반하는 급성 요추염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거의 다 뭐 전 국민이 다 느껴본 거죠. 그 허리를 뼈을 때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무릎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리고 뭐 핫팩, 찜질이나 혹시 필요하면은 뭐 여러 땅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소염제 더하기 이 근육이완제를 처방하면은 거의 열에 7, 8명은 급성기를 잘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진행이 돼서 20대, 50대가 되면은 급성 요통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이제 만성 요통이 생기게 되고 여러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제 디스크가 주로 서서히 변형이 되면서 잘못 된 자세로 오래 일을 했다거나 직업에 관련돼서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손상의 환경적 요인의 1위입니다. 즉 흡연한 사람은 이 디스크 변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변성이 있을 때 그때 3개월 이상 만성 요통이 있고 그 다음에 MRI나 CT를 다 해봐도 아주 신경마비나 신경 증상이 현저하지가 않을 때는 역시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증상 보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킨다거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거나 이 자체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를 합니다. 일반 진통제가 첫 번째 약이겠고 반응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한 단계 높은 약을 쓸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 안티에필렙틱, 즉 뉴로패틱 페인, 신경병증 통증이나 그리고 환자 보면은 이 전체 요통 환자의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 사이콜로직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약제를 썼을 때도 반응을 안 하거나 특히 뭐 인솜니아,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상당히 예민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통제 더하기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 특히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무릎 솔관절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일반 진통제에 반응을 안 한다고 차트에 기입만 하면은 최근에는 항우울제도 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약제를 한번 컨비네이션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신적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할 병원은 아니지만 여러 병원을 이렇게 쇼핑을 한다거나 특히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은 조울증이 한 10%,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의 이 소마타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정신 지체 질환도 한 21%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 자체가 올가닉, 허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신적인 사이콜로지컬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탈출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특히 젊을 때 이제 4번, 5번 연골 덩어리죠. 디스크가 뒤로 탈출을 하면은 신경이 이제 컴프레션, 압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부분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 디스크 질환도 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척추 전문 병원으로 수술 인시던스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레스트, 팟팩, 뭐 주사, 그리고 제일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진통 소염제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급성 디스크라 그래도 열에 9명 정도는 어느 정도 증상이 다 호전이 되고 non-operative, conservative 트리트먼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이 들게 되면은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뼈가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하드 디스크도 생기고 이 길이 여러 번 막혀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노인 환자군에서 척추 수술 중에 제일 많은 건수가 이런 협착증 질환입니다. 증상을 보면은 허리를 스트레이트하게 편 상태로 그러면 다리가 자꾸 저리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긋고 허리를 숙이면은 저림 증상이 덜해지고 그 다음에 또 저림 증상이 더해질 때 조금 더 걸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다리가 저리는 이 간헐적인 신경인성 파행,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로제닉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이 있으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허리를 굽히고 걷느냐? 길가에 보면 그런 할머니들 볼 겁니다. 유모차나 쇼핑카트를 밀면서 굽혀서 걸으면은 이러면 신경 뉴럴 포라멘이 넓어집니다. 룸바스파이너 플렉션을 하면은 그래서 허리를 굽힌 상태, 즉 자전거를 타거나 굽힌 상태로 걸으면 한두 시간을 걸을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허리를 펴고 걸으면은 이 뉴럴 포라멘이 좁아집니다. 그때는 몇 분을 못 걷고 쉬었다 가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역시 이 협착증도 다 수술하는 게 아니겠죠.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열에 한 서너 명은 어쨌든 여생을 수술을 안 하고 잘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디컴프레션, 라미넥토미를 하고 나사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수술 기구가 개발이 돼서 이 절개를 좀 많이 줄이면서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똑같은 이 감압술과 유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척추를 뭐 예를 들면은 척추 질환, 뭐 협착증이 있다고 그게 그 하나의 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논문을 참고해 보면은 이 척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카디오바스큘라 혹은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병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척추로 병원에 왔지만 실제 무릎을 한번 만져보면 무릎도 역시 관절염이 이미 다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당연히 또 동반돼 있겠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사이콜로직 어스펙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도 그냥 노시셉티브, 통증의 그냥 통증뿐만 아니라 뉴로패틱 페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환자가 왔을 때 그냥 요통이다, 협착증이다, 무릎 관절염이다로 확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이런 많은 코모비디티, 동반 질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약제 선택이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엔세이드의 이제 본론으로 이 위장관 장애 그리고 심혈관 장애를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가 호소하거나 환자가 말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즉, 이 나머지 8, 90%는 이 해수면에 갇힌 빙산처럼 이런 GI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상당히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탐문 수사를 해야, 질문을 해야 되고, 역시 당연히 있겠다 생각하고 약제 선택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은 캐나다 데이터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점 증가하고 여성이 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요통의 경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연간 한 200만 명이 요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2008년 데이터입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통의 환자 구성비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디스크나 협착증 병이 상당히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이게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년까지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수술 건수뿐만 아니라 진료 비용도 거의 4배, 5배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하나의 단적인 예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진료하는 의사 과가 또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저희 교실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란 게 있습니다. 내과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이 질환군을 다 뭉뚱그려서 메타볼릭 신드롬에서 이분들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가진 환자를 다 조사를 해보고 또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어떤가 봅니까? 나이가 60대, 70대가 되면은 메타볼릭 신드롬이 이미 50에서 60% 동반되어 있습니다. 즉 60세, 70대 환자가 왔으면은 이분은 관절염도 한 4, 50% 있겠지만 이런 당뇨, 혈압, 비만 관련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 이미 10명 중에 5명, 6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신경외과에서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척추 재수술률을 이제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데이터인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1년에 척추 수술 건수가 보면은 11,000건 정도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수술했던 환자의 동반 질환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청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오카디알 인파크, 하트 페일리어, 바스큘라 디지즈, CVA, 펄모나리 디지즈, 특히 여기는 펩틱 얼서, 리버 디지즈, 즉 이 카디오바스큘라뿐만 아니라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동반 질환이 이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한 100명 정도 수술했던 분을 이제 이 프로스펙티브하게 어떤 질환이 있나 이미 다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당뇨 혹은 둘 다 가진 경우가 63%입니다. 100명 중에. 골다공증도 한 20% 가지고 있고, 이 무릎 설관절염도 허리 때문에 허리 수술하러 들어오신 분인데도 무릎도 이미 43%에서 관절염이 있듯이 이렇게 나이가 60대, 70대가 되면은 모든 질환들을 거의 반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논문 리뷰에서도 보니까 이미 수술하기 전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경우가 17%가 됐고, 수술하기 전에 질문을 해보면은 이 엔도스코피를 해서 GI 패톨로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경우가 10% 정도 되고, 어쨌든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제를 씁니다. 엔세이드, 우리 일반 진통소염제죠. 쓰는 경우가 62%. 즉 척추 질환을 가진 환자가 GI 카디오바스큐가 이미 높고 그 환자의 대부분이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일반 엔세이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외과학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척추 대상 질환 환자가 이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리스크가 얼마나 높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입니다. 2,000명을 80개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65세 이상이면은 이 GI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서베이를 해보면은 이 미국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코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점수가 일정 이상이면은 하이 GI 리스크, 또 더 이상이면은 very high 리스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을 가진 환자의 37%가 하이 리스크, 즉 위장관 장애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반 프로텍션 없이 엔세이드를 잘못 처방하면 다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실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베이는 뭘 했냐면은 척추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엔세이드를 처방하면서 GI 메디케이션을 다 썼습니다. 어떤 종류든 보시면은 안타이시드부터 PPI까지 다 동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환자의 43%, 즉 1200명 중에 한 500명은 여전히 GI 심통을 호소한다는 것. 즉 그래서 한 가지 약제를 어떻게 잘 처방한다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심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연구할 분야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은 멀티플 GI 메디케이션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입니다.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45세부터 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증가를 합니다. 1000명당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고, 남자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면 거의 아까 10명이었는데 1000명당 74명 정도로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도 뭐 식이 습관이나 뭐 이런 걸 모두 고려하면은 조금 늦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10년 늦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폐경과 동시에 이제 남성화되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러가 10년 뒤에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의 이 경우에 또 다이아비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하게 카디오바스큘러가, 우리 아까 메타볼릭 신드롬 말씀드렸죠. 하이퍼텐션, 다이아비티스, 오베시티가 있으면 당연히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는 증가합니다. 한 4, 5년 전에 2010년입니다. 골다공증 서베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00명 가량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입니다. 서베이를 하면서 부가적인 데이터를 뭘 얻었냐면 이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볼릭 신드롬,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게 이미 50%,
즉 100명 중에 한 50분 정도는 폐경후 여성이 이런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약을 해보면 그럽니다. 어쨌든 40에서 50%가 카디오바스큘러, 그 다음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세이드가 어떻게 이 카디오바스큘러 내지는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증상을 일으키느냐, 위험도를 높이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엔세이드가 한 100년 전에 아스피린부터 개발이 돼서 인류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로 그걸 줄이는 약제들이,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었고, 한 10년 전에는 이제 그 콕스2 이니비터, 세레브렉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의과대학 때 배우신 내용이겠지만, 한 그래프로 요약해 드리면은, 이 포스폴라이페이즈 A2에 의해서 셀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가 아라키노딕 애시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엔자임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이 인플라메이션과 데일리 호메오스테시스에서 다 필요한 이런 스몰 몰리큘들이 만들어져서 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정상적인 피지올로지, 즉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우리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는 가장 상위 레벨, 즉 포스폴라이페이즈 A2를 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좋은 영양, 나쁜 영양에 있는 모든 사이토카인들이 다 블락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문페이스, 또 쿠싱 신드롬, 이런 게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개발되는 약제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두고, 특히 관절염이나 통증이 심하게 하는 이런 선택적으로 엔자임을 막아보자 하는 거로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세이드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약제가 있겠지만 통증을 조절하는 포텐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런데 왜 약제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됐냐? 결국은 이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고 환자의 복약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세레브렉스까지, 그리고 말미에 말씀드릴 낙센 더하기 이 PPI 제제까지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모든 엔세이드는 진통 소형목과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세레브렉스를 쓰건 에어타를 쓰건 낙센을 쓰건 환자의 이 통증 조절은 비슷하지만 왜 약제가 다 다른가? 결국 사이드 이펙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이 약제들이 점점 다르게 됩니다. 엔세이드 인듀스드 가스트로패티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 올렸어요.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했던 20몇 년 전에도 엔세이드를 많이 쓰면서 환자들이 다 GI 심텀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많이 썼던 게 이겁니다. H2 리셉터 블라커, 즉 안타에시드 종류나 이런 걸 쓸 수는 있는데, 문제가 이니셜 이펙트는 아주 좋겠지만 이 오래 롱텀하게 며칠 먹으면은 PPI에 비해서 이 스토막 내 산도가 점점 원래대로 다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한 며칠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정도 약을 먹는 데에서는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사이토텍이라고 그러죠. 미소프로스톨이 개발돼서 임상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 위약에 비해서 이 미소프로스톨이 이 인시던스, 즉 GI 이벤트 인시드를 상당히 줄이는 게 사실인데, 저희도 많이 썼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문제가 이겁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거. 그 테라퓨틱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농도를 조절해 보면은 이 하이 도즈에서는 환자들이 다이어리아, 앱도미널 페인, 디스펩시아 같은 GI 심텀을 또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 복약 수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제도 궁극적인 위장관 보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소화기 내과 학회죠. 소화기 전문하시는 분들이 내과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어쨌든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관련된 관절염 치료건, 통증 치료건에서 소화성 궤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비용 효과적이나 효과 면에서 볼 때 PPI가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마 한미제약도 이런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통증과 GI 리스크를 막기 위한 약제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안타이시드나 아까 미토프로스톨보다는 또 약제를 주면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누적 발생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고, 궤양 관련된 약제에서는 이게 아마 가장 좋은 약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발될 때는 고가였기 때문에 딴과 특히 GI에서 얼서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제를 특히 땅과에서는 처방을 할 수가 없었고 처방 일수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약제가 또 개발이 되고 제네릭도 나오고 해서 아마 작년 중반기 같습니다. 이 PPI 제제도 골관절염으로 NSAID를 먹고 있을 때는 이 로도즈에 한해서 보험급여도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PPI가 이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제약에서 한미협회에서 만드는 에소메프로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약제에 비해서 이게 아마 pH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딴 약제에 비해서 가장 효과 있게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입니다.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주의를 할 게 이겁니다. 스롬복산2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아라키노릭 애시드에서 패스웨이를 타서 결국에는 스롬복산 A2가 만들어지고 반대쪽에 보면은 프로스타사이클린 있습니다. 콕스1, 콕스 다 걸쳐 있는 PGI2 이 두 가지 사이토카인이 아마 결정적으로 카디오바스큘라의 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겠고 여기 보면 PGE2가 있습니다. PGE2는 일종의 스토막에서 뮤코사를 만들어줍니다. 프로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카디오바스큘라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리스크를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브랜치에 있었던 사이클로옥시지나제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데일리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피지올로직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constitutive, 즉 꼭 필요하고 매일 만들어져야 될 이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꼭 하우스키핑 엔자임이라고 말을 하고 이 중요한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됩니다. 스롬복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스롬복산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겁니다. 플레이틀레이트를 에그리게이션 시키고 일종의 블리딩이 됐을 때 헤모스테시스를 일으키는 게 스롬복산입니다. 사이클로옥시나네즈 2인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발현이 되지 않다가 긴급할 때, 이머전시, 즉 사고가 생겼을 때, 즉 상처가 찢어졌거나 화농이 됐거나 어떤 조직 손상이 있을 때 이때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사이클로옥시자 콕스2라 그러고 이 영문 자체도 inducible, 즉 필요할 때만 나오는 아주 대량으로 발현이 됩니다. 아까 콕스1 자체는 로우 도즈로 계속 발현이 되지만 콕스2는 이머전시 때 과량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위기 상황을 대체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롬복산 A2와 프로스타사이클린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롬복산 A2는 콕스1 패스웨이에서 만들어지고 하여튼 혈관 리스크를 높이는 것을 다 생각하시면 다 떠오릅니다. 바소 컨스트릭션, 혈관을 수축을 시키면서 특히 머슬 프로리퍼레이션에 대해서 혈관이 막게 되고 특히 플레이틀레이트 에그리게이션, 즉 그 피떡을 잘 만들게 돼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피지올로직하게는 이제 블리딩이 될 때 막는 기능이 되지만 이게 과량으로 발현되면은 소위 말하는 마이오카디알 인파크션이나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프로스타사이클린 반대작용입니다. 콕스1에도 있고 콕스2에도 나오긴 하지만 바소달라테이션, 즉 PGI2는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플레이틀리트 펑션을 떨어뜨려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게 됩니다. 그래서 트롬복산과 프로스타스 노멀 피지올로지를 이룰 수가 있겠지만 이게 조화가 깨질 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Non-selective NSAID, 콕스2 이전의 일반 NSAID를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콕스1 뿐만 아니라 콕스2 전체를 다 블락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데 저 위쪽이니까 이야기를 안 드리고
콕스1 자체를 블락하니까 문제가 아까 PGE2가 있었죠. 스토막의 뮤쿠스를 만드는 그게 블락이 돼서 위점막 손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점관 출혈, 천공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 파이자에서 뭘 만들어? 옛날에는 MST에서도 이제 바이옥스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혈관 질환으로 아마 퇴출이 됐습니다. 셀렉티브 엔세이드, 즉 세레브렉 셀렉콕시브 같은 경우에는 콕스1 자체는 세이빙을 한다. 왜? 그 아까 뮤쿠스를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 E2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염증에 관련된 콕스2만 셀렉티브 이니비션을 하기 때문에 진통 효과, 항염증은 좋고 이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의 리스크도 떨어뜨리지만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 콕스1이 그대로 발현되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트롬복산 A2가 있었습니다. 얘가 플레이트레이트 에그리게이션, 베이소 컨스트릭션을 시키니까 위장관 장애는 잡았는데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통 효과도 있고 위장관도 좋지만 장기 복용, 과량 투여를 할 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동제마다 셀렉티비티를 보인 그림이고 실제 이게 개발이 됐던 게 로페콕시브가 바이옥스입니다. MSD에서 개발됐던 건데 콜로렉탈 아데노마 프리벤션 스타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 2배의 용량으로 자그마치 3년을 팔로업을 해보니까 플라시보보다 로페콕시브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바이옥스가 이제 자기들이 볼런터리 위드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레콕시브는 그러면 안전한 약인가? 아닙니다. 이 작용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플라시보보다 3년 정도 지나면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세레브렉스 약전을 보시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처방하시는 선생님도 이 히스토리를 잘 여쭤봐서 굳이 카디오바스큘러가 굉장히 높은 환자한테 세레브렉스를 권하면은 어쨌든 메디컬 리가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 두 개를 헤드 투 헤드는 아니지만 세레브렉스 그다음에 이 바이옥스를 비교를 해봐도 결국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생긴 환자들이 비슷합니다. 1000명 중에 한 48명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두 약제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똑같이 카디오바스큘러를 증가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페이퍼가 이게 2011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까지 진행됐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엔세이드 관련된 것을 다 리뷰를 해서 각 약제마다 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 약제를 썼겠죠. 서로 상호 비교를 한 마지막 리절트는 이 슬라이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알 인파크션을 일으키는 게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감소된다는 소리고 중간에 이제 1을 끼고 있으면은 뉴트럴 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페콕시브, 즉 바이옥스는 이 p-밸류가 나오게 증가된 걸 알 수가 있고 딴 약제들도 다 증가를 하지만 이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약이긴 하지만 심근경색과 심혈관계 사망률을 비교하면은 뉴트럴입니다. 즉 증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높은 환자할 때는 이런 세레브렉스나 또 다이클로페낙, 세레콕시브보다는 이런 나프록센이 훨씬 세이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렐러티브 리스크를 비교를 해봐도 특히 로페콕시브는 아주 제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2배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나프록센은 뭐 감소시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카디오바스큘라는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즉 뉴트럴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팍션의 이 리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딴 약제에 비해서 나프록센이 뉴트럴한 이펙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관절염 환자가 위장관 장애도 가질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이미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되냐? 이 표가 아마 가장 요약을 잘 한 표 같습니다. 미국 아마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학회에서 개발한 겁니다. 보면은 만일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혈압약 먹은 적도 없고 이벤트도 없었다는 경우에는 GI 리스크를 보면 됩니다. 약제를 먹었을 때 속이 어땠느냐, 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엔세이드 더하기 PPI를 권하고 또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일반 엔세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이미 높아 있고 병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가스트로인텐시널 리스크도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약제를 선택을 하겠냐. 이때는 콕스2 이니비터 같은 걸 쓰면은 이 리스크를 더 높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공통적으로 나프록센이 CV 리스크 뉴트럴하기 때문에 또 GI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 나프록센 더하기 PPI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즉 GI 심텀도 잡을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도 해를 안 끼치면서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낙소조를 보면은 나프록센 약에다가 에소메프라조를 하면서 개발한 것은 20mg을 멀티 코팅으로 한 가지 복합 제조로 만들어서 이제 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나프록센의 강한 진통 효과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이제 높이지 않는 즉 뉴트럴한 이펙트. 그러나 나프록센만 투여를 하면은 GI 심텀이 다 높습니다. 얼수도 생길 수 있고 위로오존도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물론 따로따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복용의 복약의 순응도도 높일 겸 에소메 PPI, 에소메프라조를 같이 복합제를 하면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도 잡았고 그 다음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리스크도 잡았고 그 다음에 나프록센 자체의 진통 효과로 관절염 치료에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세이드 복용하는 환자 중에 위장관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PPI를 처방해 주려고 하는데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PPI를 장기적으로 이제 얼서 트리트먼트를 위하게 썼을 때는 이 힙 프랙처가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있고 또 어떤 또 리포트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논문들을 보면은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원했던 환자들도 다 나이대가 60대, 70대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엔세이드 더하기 PPI를 처방을 하셔도 됩니다. 하면 보험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골밀도 검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나 먹고 한 달에 하나 먹는 우리 한미에서 개발한 약이 뭐가 있죠? 뭐 말렌맥스도 있고 그 악토넬 종류의 약들이 특히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관절염 치료 도중에 PPI를 쓴다 그러면은 혹시 안 했으면 골밀도를 측정해 보시고 혹시 발견이 되면은 골다공증 약제를 같이 투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분명히 PPI에 의한 골절 리스크는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엔세이드 과다 복용하면 하부 위장관 출혈이 있다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병을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캡슐 내시경 이런 게 개발이 되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쭉 찍으니까 특히 스몰 바울 그 다음에 라지 바울에 이런 하부 위장관 출혈이 발견이 되는데 아까 엔세이드를 썼을 때 어퍼 GI 상부 위장관보다는 인시던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즉 대부분은 이제 위장관 위쪽 장애고 나머지 또 열에 한두 명은 하부 위장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위장관 장애는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현재로서는 그 아까 보여드린 미소프로스톨 그 약제가 이 뮤코스를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하부 위장관도 되게 돼 있고 딴 약제들은 하부 위장관은 크게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흔치는 않지만 위쪽 어퍼지아의 심틈을 잘 잡으시면서 혹시 뭐 블리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특히 내과 리퍼럴 해서 하부 위장관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처방 시 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일반 엔세이드 더하기 PPI는
보험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이 PPI를 풀도즈로 쓰시면 안 되고 하프 도즈입니다. 즉 에소메프라솔 같은 경우는 20mg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식전 아침에 먹게 하고 나머지 엔세이드는 딴 뭐 위보호제 같이 섞어서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하면은 보험급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된 우리 이 낙소졸 같은 경우에는 낙센 더하기 로도즈 PPI입니다. 근데 로도즈 PPI가 한 알에 20mg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보험급여가 안 됩니다. 이 하루에 용량이 두 배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약물 역통학을 회사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바이오 어베이어빌리티는 하루에 40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20mg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고 보험에서도 이게 복합제로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뭐 하나는 보험 비급여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소졸 자체는 보험급여에는 뭐 진단 코드만 있으면 즉 관절염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보험급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